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며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하면서 보수 진영의 건국절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한 가지만 딱 짚으라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전문이 워낙 긴 전문이었었어요. 한 3번을 읽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이거죠. 오늘 핵심은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의 초기에 이야기를 했던 1917년 14인 독립운동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때 이미 국민주권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의 이념이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에 건국 이념이 국민주권이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이라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국민주권의 일관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한 측면과 그다음에 베를린 평화구상 이후 어제 오늘 연일 계속해서 한반도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줬대 외에 증명했던 것이 오늘 광복절 축사의 핵심 아니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 소장님도 총평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은 국민주권이나 이렇게 전쟁 불가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렛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오늘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전체를 다 봤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베를린 구상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한반도 우리나라 정부의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상징적인 오늘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 독립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요새 보면은 재정 지출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래서 명예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3대까지 계속 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 가고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오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오직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또 전쟁만은 막아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대목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어떤 군사적 대응론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이 지금 지난주에 격렬하게 오갔던 말폭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북한은 하연과 분노를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에 김정은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한반도 위기를 계속해서 정복시켰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조야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예방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또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을 했던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일련의 지난주의 흐름들이 계속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주장이나 미국 조야의 주장처럼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또한 미국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어제 뭐 합참 의장 왔었잖아요.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러한 일관된 기조들이 합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신호를 예. 보낸 것 같거든요.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네.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실 전쟁을 한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은 피하고 싶은데 만약에 괌에 진짜 미사일이 발사된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리어 컬처예요. 전사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본토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북에서 우리 그 한반도 남한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자제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사실 진짜 이게 그 괌에 미사일을 쏘는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다. 그렇고 여기에서 그럴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는 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미국 국내 사정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 분노와 하염에 대한 발언을 한 전주에 여론조사를 보면 39%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그 대북 초강경 발언이잖아요. 네네. 북한이 하염과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후 직후에 45% 6%포인트의 지지율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오늘 뭐 그 뉴스위크가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안보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 국가의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안보 결집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오늘만 해도 트럼프에 대해서 안티 트럼프 하면서 나치와 트럼프를 동일시하는 미국 시민들의 이 반트럼프 운동이 있었거든요. 안티 트럼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치와 트럼프를 동일시하는 여론들이 50% 이상이 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건들고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지율이 5%에서 6%포인트 상승을 한다는 측면을 본다라면 미국 국내 정치에 계속해서 북한의 문제, 북한 이슈를 트럼프가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정치인들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괌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강성 발언을 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야당들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과하게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미국 내부 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하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문제고 사실 그거를 찾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베를린 구상의 기조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평창 올림픽 참석 등을 또 제안을 했고 또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북한이 어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지 지난번 태도를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생각 밖의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는 거죠.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설전 이후에 지난 11일 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이제 통화 과정에서 시진핑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담판으로 그 큰 방향을 잡아야 된다. 대화와 담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은 시진핑하고 트럼프 그 통화 이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북한 문제는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시진핑과 트럼프의 지난 12일 날 대화가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다음에 김정은의 그 어제 발언이 또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김정은은 그 표현을 했다는 거죠.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공을 미국에 이제 던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들은 실질적으로 11일과 14일의 3일간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게 상당 부분 강력한 압박과 정치 협상을 벌이고 있고 설득을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네. 이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낮은 차원의 쉬운 차원의 경소단박의 네. 영역이라면 상당 부분 실효성 있는 그 변화들과 반응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중국 외교부의 반응도 조금 전에 속보로 또 들어왔네요. 이 문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지금 이런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대화에 좀 어떤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군사적 대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군사적 대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인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민간 차원의 뭐 문화체육 행사 이런 세 가지를 골고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했던 거고 사실 군사적 대화 부분은 지난달에 7월 27일 날까지 그 답변을 달라고 한 번을 연기해가면서 제안을 했는데 오늘은 날짜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내용 자체는 어찌됐든 열어놓는 그런 정도의 문제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제안에 반응을 보이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봐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하는 무슨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의 표시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대화의 채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오늘 경축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2019년 내후년이죠. 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또다시 한번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미 뭐 논란이 이제 됐죠. 예. 이미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그 반발을 하면서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이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던 그 일련의 흐름들은 반헌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헌법의 전문을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왔던 그런 태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명확하게 내년이 100주년이다라고 후내년이 100주년이라고 그 못 박은 부분들은 더 이상 건국절 논쟁으로 쓸데없는 이념적 소모를 그 논란을 하지 말자.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미래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소모적 논쟁에 대한 그 피곤함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를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경축식이 끝난 뒤에 또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를 했거든요.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임시정부를 네.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한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1948년에 첫 번째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김구 선생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러나 너무 크게 포장하는 것도 역사를 좀 잘못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임시정부와 관련된 논란이 네.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 임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임정 부분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단 임정이 국가냐, 형식적인 국가냐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 배우기에 국가라고 하는 건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게 없다고 해서 임정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라고 할 때는 그만한 뼈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승은 하되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엄연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일본 그 정부에 대해 일제 시대의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임정에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임정을 훼손한다, 정통성을 훼손한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그 국가를 말할 땐 48년이 맞다라는 예.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논쟁 자체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논쟁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다른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1대3 구도로 연출이 됐는데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텔레비전을 보면 네. 누구한테 가장 질문이 많이 가고 누구를 향해서 가장 날선 비판들이 가느냐 이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딱 보면 1강, 2중, 1약으로 구분되면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주는 예. 세 사람의 역할들 이것 네. 이상으로 안 보이더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대응할 만한 단일화 조치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중으로 머물 것인지 이러한 그 관전 포인트만 보여줬던 어제 토론 아니겠느냐. 이제 결정적으로는 서울시장 문제에 네네. 대한 그 이야기가 어제 유일하게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예. 토론이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시장 차출론 지금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일단 결심을 했으면 이번에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번에 대표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다음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를 시켜도 당의 그 뜻에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바른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천정배 후보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당하는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표가 1대 몇 해가지고 집중 포화를 받았지만 그래도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1대 몇 하는 일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겨요. 다른 후보들은 과거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만 위기론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가능성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승리하더라. 그런 면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천정배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내가 당선이 되면 서울시장 전략 공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일은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걸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천정배 후보나 정동영 후보에게는 뼈아픈 질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장 후보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었는데 대통령 후보를 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당이 간판이고 차기에도 거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인데 네네. 이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을 때 당선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낙마의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정계 은퇴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 질문을 하면서 그것 또한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장 국민의당을 아끼고 국민의당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사실상의 선봉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을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뒷전하고 네네. 현재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는 엄청난 그 기선을 잡은 거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앞으로의 TV 토론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양쪽이 극과 극인데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이른 감이 있어요.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 한반도의 위기가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국민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일을 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걸로 하고 미래를 보고 좀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취임 100일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인수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98일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100일을 맞았는데 연설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야당이 연설을 들은 이후에 몇 가지 문장의 꼬투리를 잡는 것 이게 현재의 그 현격한 수준 차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야당이 특히 보수 야당이 빨리 정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지리멸렬한 모습들이 대통령의 그 이 독주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 지혜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야당의 분발을 촉구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흔들 상황은 아니다. 저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와 전국 상황까지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